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력이 몰락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중에서 권력자와 측근의 관계가 변질되면서 권력이 약해지고 분열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들어선 한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분열돼서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새롭게 건국된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권력 최고층에 해당하는 새로운 왕하고 최측근 참모진에 해당하는 충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처세술적인 관점에서 풀어갈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꼭 한 나라의 정치 이슈에만 빗대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포함한 조직 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이 보이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우리가 과거 역사서를 보다 보면 지겨울 정도로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 국가의 왕이나 황제가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서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민심을 등에 업고 새로운 왕권을 노리는 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민심이 동요한다든가 해서 권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항상 그 권력을 노리는 다른 세력이 나타나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권력을 노리는 게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세력이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왕권을 노리는 측근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모부터 시작해서 호위무사까지 각 분야의 충신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1등 공신 측근들의 도움으로 왕권을 획득한 자는 왕이나 황제라는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예, 새롭게 권력을 잡을 때 측근 세력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정권을 획득한 왕들은 자신만의 정책을 펼치면서 민생을 돌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전의 왕들이 펼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꼭 왕이 자신을 옹립한 측근의 충신들을 숙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예,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왕들이 자신의 최측근을 숙청하면서 제거했던 사건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맞아요. 권력자가 측근을 날리는 건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죠. 네, 그럼 과거의 왕들뿐만 아니라 현존 최고의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잡는 데 헌신한 1등 공신들을 숙청하고 제거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자신의 최측근 충신들을 제거한 사건을 왕의 문제라고만 인식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왕과 신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부의 오해나 정부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왕이 신하를 경계해서 제거한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정보의 오해나 잘못된 해석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왕이나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새로운 권력을 잡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온몸을 희생해서 공을 세운 충신들하고 측근들을 내치면서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더 챙기겠죠.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가깝게 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자신에게 충실한 신하를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세상 사람들한테 모범으로 삼으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충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옹립한 왕과 함께 새로운 정권을 잘 이끌어가는 게 그들이 바라는 모습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름도 알리고 명성도 얻어서 권력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안정적인 정권이라는 전제하에 네, 그렇죠.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믿음을 주고 챙기는데 굳이 반기를 들 이유도 없죠. 오히려 왕한테 더 잘하려고 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왕이나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최측근의 충신들 역시 그들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에게 반기를 들면서 달려들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게 그들의 심정인 겁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다면 도대체
도대체 뭐 때문에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왕과 그들의 충신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던 것인지 그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역모를 꾀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은 이상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굳이 제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문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측근들한테 잘 대해주고 싶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무래도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면서 후대에게 안전하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제1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게 권력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네, 앞에서 얘기한 왕의 제1 목표를 현대판 정치 생태계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정권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연장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는 앞의 내용처럼 당연히 자신의 충신들한테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왕의 책무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다져야 하는 목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자가 생기거나 혹시나 그런 냄새를 풍기는 녀석이 나타난다면 하루빨리 제거해서 후환을 없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나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나를 계속해서 따르면서 지지해줄 충신이고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듯이 누가 내 권력을 훔쳐갈 관신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반기를 드는 놈은 당연히 제거하는 건 맞는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왕과 충신의 갈등의 시작점이 되겠네요. 네. 거기다가 더 큰 문제점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명성을 얻어가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다면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죠. 물론 충신 입장에서야 자신은 충실한 신하일 뿐이고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민심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서 왕의 마음을 흔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질투가 될 수도 견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신하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능력이나 민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위로 사람이 모이는데 권력자 입장에서는 이 신하가 하는 행동이 왕을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헷갈리죠. 네. 이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왕이나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충신을 가려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요. 예, 왕이나 권력자들의 마음속에서 불신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도 임금이나 황제들이 자신의 의심을 풀려고 신하들을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예, 그런 테스트에서 실패한 신하들은 관직에서 쫓겨나서 유배 생활을 하거나 온 가족의 친족까지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불신이 가득 찬 최고 권력자의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정말 어이없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의심을 피하는 게 어떤 겁니까?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불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 대부분의 능력 있고 유능한 충신들은 죽어나가거나 유배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반대로 뭔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간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멍청하면서 충성심 높은 거 맞네. 그러면 의심 안 사죠. 예,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충성심이 강하거나 자신의 본분에 더 충실한 신하 같은 경우에는 왕이나 최고 권력자의 의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의심을 피하거나 왕한테 잘 보이려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일을 더욱 빈틈없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죠. 괜히 트집 안 잡히려고 시키는 일 더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빈틈없는 완벽한 일 처리는 오히려 최고 권력자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신하의 입장에서 더 잘하는 게 왕에게 질투나 의심을 더 높이는 역효과가 된다 이거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왕이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측근이나 부하들을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충신, 그들의 이름이 널리 퍼져서 민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민심이 쌓여서 권력이 되는 모습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건데요. 자기도 그렇게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신도 깔끔하게 하고 업무적으로도 빈틈없는 일처리로 뛰어난 역량을 펼치는 신하가 명성까지 드높게 쌓아가게 되면 걱정이 생겨나면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큰 사고를 안 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명성이나 위신에 흠집을 내는 행동이나 그런 판단을 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신의 자리도 지키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적당한 수준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안전하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은 굳이 과거 역사책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간혹 가다가 어떻게 저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면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너무 잘나서 나에게 위협이 될 존재보다는 어딘가 좀 모자라고 흠결 있는 놈이 내 주변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회사에서도 쉽게 접하는 거네요. 고위 임원 중에서 어떻게 저런 멍청한 놈이 승승장구하지 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왕이나 권력자들은 신하들이나 참모들한테 분명히 큰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참모들이 마음속에서 너무 큰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을까봐 걱정하고 그리고 큰 포부를 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든 정치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에 왕과 같은 최고 권력자들이 바라는 모습은 욕심이나 포부, 야심은 없으면서 능력은 대단히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말이고요. 신하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은 돋보이게 하면서 욕심과 포부는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얻어지는 건데요. 특히나 기존에 이미 높은 공을 세워서 명성을 확보한 신하라면 왕이나 최고 권력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야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게 더 절박한 현실일 수 있어요. 재밌네요. 신하 입장에서 왕한테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심이나 포부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좋은 신하의 입장에서는 왕과 민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요. 예.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살 만한 잘못을 일부러 저질러서 최고 권력자에게 자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야심도 없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디에서나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도 능력이나 민심을 제법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던 차기 주자들이 내쳐졌다고 추측할 만한 일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게 빌미가 됐겠지만요. 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일부 정치인들 몇몇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용이 많이 와닿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그 1인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그렇게 한 건지 이걸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내공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물론 지금 이야기가 추측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은 1인이 이걸 다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뭐 잠깐 잡담이었지만 업무론적인 관점보다는 단순히 재미적인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현대판 권력 생태계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이룩한 한 나라의 정권 내부에서 왕과 최측근 신하들 사이에 불신의 싹이 생겨나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들 간의 의심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의심이 커지는 속도에 맞춰서 불만의 크기도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기존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면 새로운 권력자의 후보군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권력 체계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측근 세력의 지지로 인해서 한 권력자가 탄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측근들을 견제하게 되면서 내부에 불만과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는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를 틈타 또 다른 권력자와 그 측근이 권력을 잡게 되고 또 그 권력들은 앞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고 다음 권력도 또 반복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조직의 분열을 불러와 권력을 잃게 만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이나 회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력자와 측근의 분열로 인해서 권력이 몰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의 다양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